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여인의 30년 비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딸의 결혼식 날, 죽었다고 믿었던 남자가 살아 돌아왔습니다. 신부 아버지로 참석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결혼식은 무사히 끝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는 왜 지금 나타난 걸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흰 장미를 코르사주에 꽂으며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식장 천장의 조명은 낮보다 더 환했지만 내 심장은 이상하게 어두운 곳을 더듬고 있었다. 아마도 모든 엄마가 딸의 결혼식 날엔 이런 기분일 것이다. 기쁨과 상실이 뒤섞인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거울 속 내 얼굴을 확인했다. 50줄에 접어든 얼굴, 억지로 올린 입꼬리, 그리고 화장으로도 가려지지 않는 피로. 식장 밖에선 하객들이 속속 도착했다. 접수대에서 축의금 봉투가 쌓이는 소리가 들렸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점검하며 음량을 조절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적어도 그 순간까지는. 문이 열렸다. 검은 양복을 입은 50대 중반의 남자가 들어섰다. 조금 낡은 구두, 그러나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반듯하게 맨 넥타이. 그는 잠시 식장 안을 둘러보더니 접수대로 향했다. 무언가를 보여주는 듯했다. 접수를 맡은 조카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방명록을 넘겼다. 남자는 펜을 들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들어 신부 대기실 쪽을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이쪽으로 걸어왔다. 나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오래전에 접어넣고 깊숙이 묻어둔 이름 하나가 천천히 풀려나오는 것을 느꼈다. 박기태, 30해 전 이미 죽었다고 들었던 사람.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그래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했던 사람. 그런데 그가 지금 내 딸의 결혼식에 서 있었다. 왼쪽 광대가 먼저 올라가는 웃음, 약간 굽은 어깨선, 모든 것이 기억과 겹쳤다. 대기실 안에서 지연이 드레스를 잡고 나를 봤다. 엄마! 그녀의 눈동자엔 아무것도 모르는 투명함이 떠 있었다. 26의 맑은 눈빛. 세상이 아직 선명하게 보이는 나이. 나는 고개를 겨우 저었다. 괜찮다는 듯, 신경 쓰지 말라는 듯. 하지만 내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다. 사회자가 남자에게 다가갔다. 손님, 방명록 먼저 작성해 주시면. 말끝이 흐렸다. 남자는 얌전한 미소를 지었다. 사람을 안심시키는 종류의 미소. 경계를 풀게 만드는 오래 연습한 듯한 표정. 그러나 내 손끝은 겨울의 얇은 얼음 위를 걷듯 떨렸다. 식은 땀이 등을 타고 내려왔다. 나는 속삭였다. 아무도 듣지 못할 만큼 작게. 왜 지금이야? 그는 내 목소리를 들었는지 들은 척했는지 알 수 없었다. 다만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했다. 정중하고 조심스럽고 마치 오래전부터 이 자리에 있었어야 할 사람처럼. 그는 접수대에 명함 한 장을 내밀었다. 조카가 그것을 받아들고 잠시 망설이다가 나를 쳐다봤다. 나는 아무 반응도 할 수 없었다. 식장 안쪽에서 피아노 반주가 흘러나왔다. 신랑이 입장할 시간이었다. 하객들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모든 것이 예정된 순서대로 흘러갔다. 그러나 나는 그 남자의 뒷모습을 보며 지난 30년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가 정말 그라면 내 30년은 무엇이 되는 걸까? 나는 흰 장미를 내려다봤다. 꽃잎은 여전히 깨끗했지만 줄기를 잡은 내 손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20살 봄, 수원 외곽의 봉제 공장. 그곳은 창문이 좁고 천장이 낮아서 한여름에도 형광등을 켜야 했다. 바늘이 뜨거워질 만큼 돌아가던 라인에서
나는 밤마다 남의 이름표를 꿰매며 아직 태어나지 않은 내 아이의 이름을 마음으로 불렀다. 지연, 지혜로울지, 이어질 연. 그 이름을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던 건 아직 아무도 내 배를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의 봄 현관문을 수리하러 온 청년이 있었다. 박기태, 25쯤 되어 보이는 얼굴, 약간 긴 머리를 뒤로 넘긴 모습. 그는 나사가 어디로 굴러갔는지 금세 찾아내는 눈을 가졌다. 공구함을 열 때의 익숙한 손놀림, 망치를 두드릴 때의 정확한 각도. 모든 것이 절제되어 있었지만 웃을 때만큼은 왼쪽 광대가 먼저 올라가며 얼굴 전체가 무너졌다. 손가락 조심해요. 바늘은 습관처럼 살을 찾으니까. 그가 처음 건넨 말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위로하려는 것도 아니고 친절을 과시하려는 것도 아닌 그냥 사실을 말하는 톤. 나는 그런 목소리를 좋아했다. 거짓이 섞이지 않은 말투를. 수리가 끝난 뒤에도 그는 가끔 공장 앞을 지나갔다. 처음엔 우연인 줄 알았다. 그러나 세 번째쯤 나는 알았다. 그가 나를 보러 온다는 것을. 우리는 퇴근 후 공장 뒤편 좁은 골목에서 만났다. 가로등 하나, 자판기 하나, 그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빨랫줄. 그게 우리의 데이트 장소였다. 나중에 뭐 하고 싶어요? 그가 물었다. 모르겠어요. 그냥 안 떨고 싶어요.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요. 우리는 서로의 두려움을 나눴다. 그게 사랑이었는지 의지였는지는 몰랐다. 다만 그와 함께 있을 때 세상이 조금 덜 차가웠다. 그러나 임신을 알리던 날 모든 것이 무너졌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 아기 생겼어. 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듯 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흔적 없이 사라졌다. 공장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매일 밤 좁은 골목을 서성였다. 가로등 아래, 자판기 앞, 그 어디에도 그는 없었다. 몇 달 뒤 공장 동료가 말했다. 그 사람 사고로 죽었대. 공사장에서.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실패를 떨어뜨렸다. 실이 바닥에 흩어졌다. 동료가 내 어깨를 두드렸지만 나는 아무 감각도 느끼지 못했다. 영안실에도 가지 못했다. 빈몸으로 가서 무엇을 확인한단 말인가. 죽음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해 겨울 나는 지연을 낳았다. 찬바람이 유리창을 두드리던 밤 산부인과 복도에서 혼자 진통을 견뎠다. 아기의 첫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눈물을 흘렸다. 슬픔 때문이 아니었다.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 때문이었다. 지연이 5살 때 물었다. 우리 아빠는 어디 있어요? 아빠는 멀리 떠났어. 나는 그렇게 대답했다. 죽었다는 말 대신 멀리 떠났다는 말을 골랐다. 그게 조금이라도 덜 아프게 느껴졌으니까.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아이는 때로 어른보다 현명했다. 나는 이름 하나를 깊이 묻었다. 박기태, 그 이름을 부르지 않기로 했다.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서랍 깊은 곳에 넣어두고 자물쇠를 채우고 열쇠를 버렸다. 그렇게 30년을 살았다. 그런데 오늘 장례식장처럼 조용한 결혼식에서 그 이름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검은 양복을 입고 낡은 구두를 신고 얌전한 미소를 지으며 마치 한 번도 죽지 않았던 것처럼 내가 묻어둔 이름이 왜 내 아이의 앞날을 밟고 서 있는 걸까? 나는 코르사주의 흰 장미를 만지작거렸다. 꽃잎이 손끝에서 부스러질 것 같았다. 30년 동안 쌓아 올린 평온이 단 한 사람의 등장으로 무너지고 있었다.
식장 안에서 축가가 흘러나왔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느끼고 있었다. 이 결혼식은 이미 끝났다는 것을, 아니, 아직 시작하지도 못했다는 것을. 피로연이 끝나갈 무렵 하객들은 삼삼오오 흩어졌다. 신랑 신부는 마지막 인사를 나누며 로비를 돌았고 나는 의자에 앉아 벗어던진 하이힐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복 치마가 길어서 하이힐을 신었었는데 발목이 부었다. 아니, 온몸이 부은 것 같았다. 긴장이 풀리면서 밀려온 피로가 뼈를 짓눌렀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민경아, 낮게, 그러나 확실하게. 나는 고개를 돌려보니 그가 서 있었다. 검은 양복, 풀어진 넥타이, 그리고 여전히 차분한 표정. 주변엔 아무도 없었다. 식장 조명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다. 어둠이 천천히 복도를 삼켰다. 나는 일어서지 않았다.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고 다만 낮게 말했다.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그는 몇 걸음 다가왔다.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두드렸다. 규칙적이고 조심스럽고 마치 오래 연습한 듯한 걸음. 그가 내 앞에 멈춰섰다. 나야. 나, 기태. 나는 고개를 저었다. 천천히 단호하게. 사람 잘못 보셨어요. 저는 당신을 모릅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길고 무거운 한숨. 그리고는 양복 소매를 천천히 걷었다. 왼팔 안쪽, 손목 위로 조금 올라간 곳에 오래된 흉터 하나가 드러났다. 하얗게 굳은 살, 약 5cm 정도. 나는 그 흉터를 알고 있었다. 전등 스위치를 갈다가 유리 조각에 베었던 자리. 그날 밤 나는 약국에서 산 붕대로 그의 팔을 감아줬었다. 피가 하얀 붕대 위로 천천히 배어 나왔지만 그는 아프다고 말하지 않았었다. 다만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이 정도는. 그때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았었다. 따뜻함이 살아있었다. 지금 그 흉터가 다시 내 앞에 있었다. 당신, 나 기억하지?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나는 악수를 거절했다. 손을 뒤로 감추고 시선을 돌리고 행여 누가 볼까 주위를 둘러봤다. 차가운 공기가 허파에 박혔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어서 숨을 쉬는 게 불편했다. 미소를 지운 그의 얼굴에서 모든 온기가 사라졌다. 그는 낮고 무겁게 말했다. 그때 나는 떠날 수밖에 없었어. 나는 숨이 막혔다. 목구멍이 조여오며 손이 차가워졌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형이 죽었고, 형이 횡령한 돈 때문에. 그는 더 말하지 않았다. 다만 나를 바라보았다. 오래된 비밀을 쥔 사람의 눈빛. 원망도 미움도 아닌 그저 사실을 진술하는 듯한 차가운 시선. 나는 그 시선을 견딜 수 없었다. 나는 당신이 죽었다고 들었어. 공사장 사고라고. 그건 내가 만든 이야기야. 왜? 내가 당신 옆에 있으면 당신까지 피해를 볼 것 같았어. 그는 짧게 대답했다. 복도 끝에서 청소부가 걸레질을 시작했다. 물 묻은 걸레가 바닥을 쓸었다. 축축한 소리가 우리 사이를 채웠다. 나는 말을 이었다. 그럼 30년 동안 어디 있었어? 왜 지금 나타난 거야? 말했잖아. 살기 위해서, 그리고 당신을 보호하려고. 그게 무슨 말이야?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구겨지고 색이 바랜 사진. 어린 지연이 유치원 앞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나는 그 사진을 본 적이 없었다. 언제 찍은 것인지도 몰랐다. 당신 지연이를 봤어? 멀리서. 왜? 가까이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나는 사진을 빼앗으려 했지만 그는 도로 주머니에 넣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치 소중한 유물을 다루듯.
나는 목소리를 낮췄다. 당신이 정말 박기태라면 왜 이제야 온 거야? 왜 하필 결혼식에? 이제야 올 수 있었으니까. 무슨 뜻이야?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복도 끝을 바라보았다. 청소부가 물통을 들고 사라졌다. 조명이 하나 더 꺼지고 어둠이 우리를 감쌌다. 그는 낮게 속삭였다. 당신이 행복해 보여서, 내가 당신 앞에 나서면 불행해질 것 같아서, 그리고 이 결혼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침묵할 수만은 없었어. 무슨 소리야? 신랑 쪽 사람들, 우리 딸을 이용하려는 거야. 나는 웃었다. 비웃음이 아니라 허탈한 웃음. 30년 만에 나타난 사람이 내 딸을 걱정한다니. 그게 우스웠다. 아니, 슬펐다. 당신한테 무슨 자격이 있어? 그는 고개를 숙였다. 자격 따윈 없지. 그럼 그래도 결혼을 막고 싶었어.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흉터, 구부정한 어깨, 낡은 구두. 모든 것이 기억 속에 그와 겹쳤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 달랐다. 30년이라는 시간이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내가 사라진 건 내 선택이었어. 하지만 그 선택을 하게 만든 건 당신까지 힘들어질까봐 그랬어. 나는 할 말을 잃었고 가슴이 답답했다. 그의 말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알 수 없었다. 다만 하나는 확실했다. 그가 돌아온 이유는 단순하지 않다는 것.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지연이 드레스를 들고 다가왔다. 엄마, 괜찮아요? 나는 재빨리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지연은 그를 힐끗 쳐다보고는 내 손을 잡았다. 엄마, 어서 가요? 그래. 우리는 복도를 걸었고 뒤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나는 그가 이제야 나타나서 했던 모든 말들이 그저 혼란스럽고 그 답을 아직 찾지 못했다. 그날 밤 나는 텅 빈 집으로 돌아와 하이힐을 벗어던지고 침대에 쓰러졌다.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다. 아니, 내 머릿속이 돌고 있었다. 흉터로 뒤범벅이 된 그의 얼굴, 목소리, 모든 것이 뒤섞여 정리되지 않았다. 나는 일어나 딸의 노트북을 켰다. 아파트 창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깜빡였다. 새벽 2시, 거리는 텅 비어 있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더듬었다. 구청 민원 게시판, 사망신고 열람, 검색창에 이름을 쳤다. 박기태, 엔터를 누르는 손이 떨렸다. 화면이 로딩되었고 몇 초가 몇 분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문서가 떴다. 사망신고서 1990년 3월 15일 고 박기태 사망 원인 추락사 장소 수원시 외곽 공사장. 나는 스크롤을 내렸다. 신고인 항목이 보였다. 그곳에 적힌 이름 박기영.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박기영. 오늘 결혼식 접수대에 남긴 명함의 이름. 나는 화면을 확대했지만 글자가 흔들려 보였다. 아니, 내 손이 떨리고 있었다. 신고인 관계형. 신고일 1990년 3월 17일. 형이 동생의 죽음을 신고했고 그게 전부였다. 장례는 간소하게 치러졌고 유가족도 거의 없었다. 공사장에서 일하던 무연고자에 가까운 청년. 그렇게 기록은 끝나 있었다. 나는 노트북을 덮었고 어둠이 방을 채웠다. 박기영, 박기태. 두 개의 이름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너무나 닮은 쌍둥이 형과 동생.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았다. 아니, 하나는 죽은 척하고 하나는 대신 죽었다. 새벽 4시 나는 겨우 눈을 감았다. 꿈속에서 나는 좁은 골목을 헤매고 있었다. 가로등이 깜빡이고 자판기에서 차가운 음료수가 떨어졌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돌아보니 2명의 남자가 서 있었다. 같은 얼굴, 같은 키, 같은 목소리. 나는 누가 누군지 알 수 없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베갯잎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휴대폰에 부재중 전화 2통. 지연이었다. 나는 전화를 걸었다. 엄마, 어제 그 사람 누구예요? 모르는 사람이야. 거짓말. 엄마 얼굴 봤어요. 나는 말문이 막혔다. 지연은 언제나 내 거짓말을 꿰뚫어 봤다. 어릴 때부터 그랬다. 나중에 얘기할게. 엄마, 지연아, 엄마도 정리가 안 돼. 조금만 시간을 줘. 긴 침묵이 흘렀다. 지연이 작게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요. 그런데 엄마, 조심해요. 뭘? 그 사람 뭔가 이상해요. 느낌이. 전화가 끊기고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아침 햇살이 거리를 비쳤다. 사람들이 출근길에 나섰다.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하지만 내겐 평범한 하루가 아니었다. 어제 받은 명함에 적힌 번호로 나는 그에게 문자를 보냈다. 만나야겠어요. 오늘. 답장은 금방 왔다. 오후 3시. 서촌 카페 블루보틀. 나는 옷을 입고 집을 나섰다. 거리를 걸으며 30년 전을 떠올렸다. 봉제 공장, 좁은 골목, 그리고 사라진 남자. 나는 그때 임신 사실을 말하고 그가 떠난 줄 알았다. 겁먹고 도망친 줄 알았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내 착각이었을지도 모른다. 카페는 한적했다. 창가 자리에 그가 앉아 있었다. 검은 티셔츠, 청바지, 그리고 여전히 낡은 운동화. 나는 맞은편에 앉았다. 미세먼지가 창 밖에서 연필가루처럼 떠다녔다. 죽은 건 누구였어?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그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대답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형이었지. 그럼 당신은 왜 죽은 형 이름으로 살았던 거야? 그는 컵받침을 손톱으로 긁었다. 흰 종이에 기다란 상처가 생겼다. 나는 그 손을 바라봤다. 거칠고 주름진 30년의 세월이 새겨진 손. 그때 회사 돈이 많이 비어 있었어. 형이랑 같은 회사 다녔던 건 알지? 알지. 그런데 횡령? 그런 셈이지. 나는 숨을 들이켰고 차가운 공기가 내 목을 타고 내려갔다. 얼마나? 5천만 원. 지금 돈으로 치면 몇 억이 되겠지. 왜? 형이 빚을 졌어. 도박이었지. 나는 몰랐어. 회사 돈에 손을 댄 것도 형이었는데 회사에서는 내가 횡령한 것으로 되어 있었어. 근데 회계 감사가 들어왔고 형으로서는 방법이 없었지.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손이 떨렸다. 컵이 받침에 부딪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다. 그래서 형이 제안했어. 자기가 내 이름으로 죽은 것처럼 꾸미고 숨어 있을 테니까 자기 이름으로 살으라고 제안했어. 그럼 빚도 횡령도 다 사라진다고.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미쳤어?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형이 말했어. 너한테 여자가 생겼다며? 임신했다며? 네가 감옥 가면 그 여자는 어떻게 되냐고.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래서 받아들인 거야? 아니, 당연히 거절했지. 근데 형이 공사장에서 내 이름표가 붙은 옷을 입고 떨어졌어. 우리는 일란성 쌍둥이라서 사람들이 구별을 못했지. 진짜로. 사고? 그는 고개를 저었다. 뭔지 몰라. 경찰은 사고라고 했어. 근데 나는 확신할 수 있었어. 형이 일부러 그런 선택을 했다는 거. 나는 컵을 내려놓았다. 소음이 심장을 두드렸다. 카페 안 사람들의 목소리, 에스프레소 머신 소리, 의자 끌리는 소리. 모든 것이 날카롭게 귀에 꽂혔다. 그래서 형 이름으로 살기 시작한 거야? 형 시신을 내 이름으로 신고했어. 죽음으로까지 형의 뜻을 나한테 전했다고 생각했지. 박기태는 죽었고 박기영이 살아남았어.
나는 그렇게 형이 됐어.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 나는 내가 형의 이름으로 사는 한은 당신한테 갈 수 없었어. 이 일이 밝혀지면 당신도 공범이 될 것 같아서. 나는 웃었다. 쓰디쓴 웃음. 그래서 30년 동안 숨어 산 거야? 그렇게 됐어. 지연이는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지. 잘하는 거, 학교 다니는 거, 대학 가는 거, 다 봤어. 나는 목이 메어서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펼치자 사진들이 쏟아졌다. 지연의 어린 시절, 학창 시절, 성인이 된 모습, 모두 멀리서 찍은 사진들이었다. 당신 스토커였어? 아니, 아버지였지. 나는 수첩을 닫았다. 손이 떨렸다. 이제 와서 아버지라고? 30년 동안 어디 있었는데? 미안해. 미안하다고 하면 다야?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창밖을 바라봤다. 미세먼지가 햇빛을 가렸다. 거리가 흐릿했다. 죽음의 이름표를 바꿔단 밤, 누구의 삶이 시작되었을까? 나는 그 답을 이제 알았다. 박기영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박기태, 그리고 기태라는 이름으로 죽은 기영. 두 남자의 인생이 뒤바뀐 밤, 나와 지연의 인생도 함께 뒤바뀌었다. 나는 일어났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다시는 나타나지 마. 그는 고개를 숙였다. 나는 카페를 나섰고 뒤돌아보지 않았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걸음을 멈출 수 없었다. 벽에 기대 숨을 고르며 나는 깨달았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가 돌아온 이유는 따로 있었다. 30년 만에 나타난 이유는 사흘 뒤 그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나는 받지 않았다. 하지만 문자가 계속되었다. 꼭 만나야 해. 우리 딸을 위해서. 우리 딸을 위해서. 그 말에 나는 예민해졌다. 지연이는 내게 목숨과도 같은 아이였다. 그 아이 때문에 지금껏 버텨왔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결혼식이 끝나고 푸켓으로 신혼여행을 떠난 지연은 행복해 보였다. 매일 사진을 보내왔다. 에메랄드빛 바다, 석양, 그리고 사위와 다정한 모습으로 찍은 사진들을 보며 나는 안도했다. 그 남자가 나타났지만 적어도 지연의 행복은 지켜진 것 같았다. 하지만 그의 문자는 계속 왔다. 신랑 집안을 조심해. 그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나는 지연이 일이라서 결국 그를 만나기로 했다. 한강 근처 사람이 적은 카페. 창가 자리에 그가 앉아 있었다. 며칠 전에도 없었던 멍이 그의 왼쪽 광대뼈 아래에 있었다. 보랏빛으로 변색된 피부, 입꼬리가 찢어진 자리에 밴드가 붙어 있었다. 무슨 일이야? 나는 자리에 앉으며 물었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의 손이 떨렸고 컵이 받침에 부딪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다. 폭행당했어. 누구한테? 아마도 지연이 시아버지 김춘식의 하수들 같아.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소리야? 그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토지 등기부등본, 개발 사업 계획서, 그리고 협박 문자 캡처 화면들. 나는 서류를 넘기며 읽었고 손이 점점 차가워졌다. 이게 뭐야? 내가 가진 땅, 수원 외곽에 있는 3,000평. 그게 왜? 김춘식의 건설사가 개발하려는 사업 부지 한가운데야. 나는 개발 계획서를 펼쳐보았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구역이 보였다. 그 중심에 작지 않은 토지가 하얀색으로 남아 있었다. 박기태의 땅이었다. 이 땅이 없으면? 지금까지 매입한 주변 토지들이 전부 쓸모 없어져. 엄청난 손실을 보겠지. 나는 서류를 내려놓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래서 사돈 집에서 이 땅을 사려고 한 거야? 3년 전부터 이 땅을 사려고 했지만 내가 거절했지. 왜? 그는 쓸쓸하게 웃었다. 그 땅이 형 명의로 산 땅이었고 또 언젠가 지연이를 주고 싶었던 것이 더 큰 이유였지.
나는 그를 바라봤다. 30년 동안 죽은 형의 이름으로 살아온 남자. 그에게 그 땅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었다. 그래서 작년부터 협박이 시작됐어. 모르는 번호로 밤마다 전화를 해댔어. 버티면 후회할 거라고. 그럼 그냥 팔지 그랬어. 나는 그들이 그럴수록 절대로 토지를 넘기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 내가 수십 년을 내 이름을 잃어버리고 살면서 어렵게 마련한 땅인데 불안당 같은 그들에게 넘기고 싶지는 않았어. 그는 휴대폰을 꺼내 문자함을 보여줬다. 수십 통의 협박 문자, 욕설, 위협, 그리고 폭력을 암시하는 말들. 그 다음엔 폭력배들이 집 앞에서 기다렸다가 나를 어디론가 끌고 가서 만신창이를 만들었지. 그는 셔츠 소매를 걷었다. 팔뚝에 오래된 상처들이 보였다. 담뱃불 자국, 칼로 그은 듯한 흉터. 나는 숨을 삼켰다. 경찰엔 신고 안 했어? 했지. 분명히 김춘식의 하수인들인걸 나는 알지만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고.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가 계속 말했다. 그리고 나는 몰랐는데 나를 계속 미행을 했었나 봐. 어느 날 김춘식이 나를 커피숍으로 불렀어. 나가고 싶지 않았지만 내 딸이 누군지 알고 있다고 했어. 나는 그 말에 그를 만날 수밖에 없었지. 그는 말을 멈추고 긴 한숨을 쉬고 나를 쳐다보았다. 지연이가 당신 딸인지 어떻게 알고? 나도 그게 궁금했는데 내가 지연이가 보고 싶을 때마다 지연이를 멀리서 지켜보았고 모습을 담고 싶어서 사진도 찍고 했었는데 김춘식 하수인들이 나를 미행하던 중 내 행동을 이상하게 여기고 살펴보았던가 봐. 그러니까 지연이가 딸인 건 어떻게 알았냐고? 나는 불안한 마음에 그에게 다시 다그쳐 물었다. 김춘식이 유전자 검사지를 가져왔더라고. 자, 이거야. 뭐라고? 나는 온몸이 떨렸고 몸을 가누기도 힘들었다. 검사지의 글자들이 그냥 까맣게 보여 읽을 수가 없어서 대충 구겨 가방에 넣었다. 어떻게 당신 DNA를 구한 거지? 내가 한숨 섞인 어조로 물었다. 그건 나도 모르겠어. 늘 나를 미행했다면 어디서든 구하는 것은 일도 아니었겠지. 김춘식은 딸의 행복을 원한다면 모든 걸 비밀로 해줄 테니 땅을 넘기라고 강요했어. 나는 지연이를 볼모로 얘기하는 말에 흥분해서 벌떡 일어섰다. 의자가 뒤로 넘어졌고 카페 안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나를 쳐다보았다. 지금 당장 경찰서에 가야지. 증거가 없어. 김춘식은 자기 손에 피 묻히는 사람이 절대 아니야. 모두 하수인들을 앞장 세우지. 그럼 어떻게 해? 그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지연이를 그 집에서 빼내오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지연이는 너무 행복하대. 어떻게 딸의 행복을 깨? 그건 지연이가 김춘식의 악랄함을 몰라서 그래. 그리고 또 있어. 단호한 그의 목소리에 나는 다시 앉았다. 그가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을 보여줬다. 사위가 다른 여자의 어깨를 안고 걷고 있었다. 그것도 아주 행복한 모습으로. 친밀한 분위기. 여자는 임신한 것처럼 배가 불러 있었다. 이건 결혼 전부터 만나던 여자야. 지금도 만나고 있어. 나는 사진을 확대했다. 날짜가 찍혀 있었다. 일주일 전, 지연이가 신혼여행을 떠나기 하루 전날이었다. 어떻게 이걸? 지연이가 만나는 사람이어서 눈여겨봤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다른 여자랑 있는 걸 보고 내가 찍어뒀지.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세상이 흔들렸다. 지연이한테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해. 더 불행해지기 전에. 나는 고개를 저었다. 받아들일 수 없었다. 내 딸이 그토록 행복해하는데. 지연이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엄마, 나 정말 행복해요. 당신이 모두 꾸며낸 이야기 아니야? 민경아, 내 이름 부르지 마. 나는 당신을 믿을 수 없어. 30년 동안 거짓말하고 살았잖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나를 바라봤다. 슬픔과 체념이 섞인 눈빛. 좋아.
안 믿는 건 상관없어. 하지만 우리 딸은 지켜주자. 지연이는 행복해. 지금도 행복하다고 문자 왔잖아. 나는 휴대폰을 꺼내 지연의 문자를 보여줬다. 신혼여행지에서 찍은 사진들. 웃는 얼굴, 사위와의 다정한 모습. 그는 사진을 보고 고개를 저었다. 나는 그 말이 설령 사실일지언정 믿고 싶지 않았다. 아니, 모두 부정하고 싶었다. 가방을 들고 카페를 나섰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다. 민경아, 후회하지 마. 나중에라도 내 말 명심해.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거리로 나왔다. 햇빛이 눈부셨다. 사람들이 지나갔다. 평범한 일상. 하지만 내 안은 무너지고 있었다.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았다. 그가 보여준 사진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사위와 다른 여자. 어깨를 부둥켜 안고 웃으며 마치 연인처럼. 그리고 여자의 불러온 배. 나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밝은 목소리. 행복한 목소리. 잘 지내지? 네. 여기 정말 좋아요. 내일은 스쿠버 다이빙 하러 가요. 사위는? 잘해줘요. 엄마, 나 정말 행복해요. 나는 입을 다물었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엄마, 아니야. 그냥 목소리 듣고 싶었어. 엄마, 사랑해요.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그에게서 받아온 유전자 검사지를 펼쳐보았다. 검사를 의뢰한 날짜가 결혼하기 4개월 전이었다.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결혼을 예정대로 추진했고 결혼을 한 후에야 이 사실을 밝히는 김춘식의 악랄함에 혀를 내둘렀다.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다. 참으로 아름다운 석양이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어두웠다. 그날 밤 나는 그가 보여준 사진을 다시 떠올렸다. 날짜, 장소, 여자의 얼굴. 모든 것이 너무 선명했다. 조작하기엔 그가 그럴 이유가 없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30년 전 그가 사라졌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도 나는 믿지 않았다. 그가 나를 버렸다고 믿지 않았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그는 정말 사라졌고 나는 혼자 남았다.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내일 지연이 돌아오면 직접 물어보기로. 사위와의 관계, 결혼 생활, 그리고 정말 행복한지.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다. 그 사진 속 여자가 누구인지, 정말 사위의 여자인지. 나는 내일 탐정 사무실을 찾아가기로 했다. 창밖으로 새로운 하루가 시작하는 동이 트고 있었다. 그날 저녁 지연이 신혼여행에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딸의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있었다. 웃으며 짐을 내려놓았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행복한 얼굴이었다. 나는 차마 말을 꺼낼 수 없었다. 대신 저녁을 차려주며 사위에 대해서 물었다. 지연은 밝게 대답했다. 비록 연애 결혼은 아니었지만 잘해주고 배려심도 많다고. 이번 여행에서 더 가까워진 것 같다고. 사실 지연은 사랑보다는 재력을 선택했었다. 늘 쪼들린 삶에서 엄마를 해방시켜주고 싶었던 모양이다. 나는 설거지를 하며 등을 돌린 채 물었다. 사위가 전에 사귄 사람 있었냐고. 지연은 잠시 멈칫했고 있었다고 했다. 오래 사귀었지만 헤어졌다 했다. 나는 더 이상 묻지 못했다. 접시를 닦는 손에 힘이 들어갔다. 물이 튀었다. 탐정을 고용한 지 사흘 만에 탐정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두꺼운 봉투를 받아들고 카페 구석에 앉았다. 봉투를 여는 것이 두려웠다. 안에 든 진실이 무엇이든 그것은 지연의 삶을 뒤흔들 것이기 때문이다.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다. 사위와 여자,
레스토랑, 공원, 그리고 산부인과 앞. 여자의 배는 확실히 불러 있었다. 임신 7, 8개월쯤 되어 보였다. 탐정의 보고서에는 짧고 명확하게 적혀 있었다. 교제 기간 3년. 임신 사실 확인. 여자는 현재 사위집 소유의 오피스텔에 거주 중. 나는 봉투를 닫았다. 숨을 고르려 했지만 가슴이 답답했다. 그 사람 말이 사실이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나는 갑자기 다급해져서 그에게 만나자고 문자를 보냈다. 읽음 표시가 떴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이틀 뒤 그에게서 만나자고 연락이 왔다. 지난번에 만났던 카페였다. 그는 이번엔 멍이 더 심해져 있었다. 오른쪽 눈두덩이 퉁퉁 부어 있었고 손등에 깁스가 감겨 있었다. 나는 물었다. 또 폭행 당한 거야?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서 연락을 못했다며 미안해했다. 이번엔 3명씩이나 와서 그를 끌고 가 협박했고 이 지경을 만들었다고 했다. 더 이상 그런 집에 우리 딸이 있으면 안 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탐정에게 받은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그가 펼쳐보았다. 사진들을 한 장씩 넘기며 그의 얼굴이 굳어갔다. 마지막 장을 보고 주먹을 쥐었다. 테이블이 흔들렸다. 그날 밤 그가 김춘식의 회사로 찾아갔다는 연락을 받았다. 딸에게서 온 전화였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시아버지 회사로 이상한 남자가 찾아와서 난리가 났다고. 나는 재빨리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다. 회사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경비들 몇 명에게 붙들려 내동댕이 쳐지고 있었다. 로비에서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었다. 나는 그를 억지로 끌고 밖으로 나와 택시를 잡아탔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씩씩거리기만 했다. 창밖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힘주어 쥐고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차갑고 떨리고 있었다. 택시가 그의 오피스텔 앞에 섰고 나는 내리려는 그를 붙잡았다. 김춘식의 회사 앞에서 실랑이 하다가 다친 상처들을 치료해줘야 할 것 같았다. 나도 그의 집으로 들어가겠다고 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싱크대와 침대가 전부였다. 벽에는 습기가 차 있었다. 약장을 뒤지며 소독약을 찾았다. 그를 의자에 앉히고 상처를 닦아주었다. 입술이 찢어져 있었다. 소독약을 바르자 그가 움찔했지만 소리를 내지는 않았다. 나는 밴드를 붙이며 말했다. 더 이상 혼자 싸우지 말라고. 나도 같이 하겠다고. 그가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다. 눈물은 소리 없이 그의 얼룩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30년 동안 참아왔던 무게가 쏟아지는 것 같았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무 늦게 나타나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나는 고개를 저었다.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우리의 딸을 지킬 수 있다면 그걸로 됐어.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창밖으로 밤이 깊어갔다. 거리에 불빛이 하나둘 꺼졌다. 그날 밤 늦게 집에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 딸이 소파에 앉아 울고 있었다. 나는 재빨리 다가가 안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위가 갑자기 차갑게 대하면서 친정아버지가 누구냐고 물었다고 했다. 나는 지연의 등을 쓰다듬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지연이 고개를 들었다. 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물었다. 결혼식 날 나타난 그 남자가 누구냐고, 정말 아빠냐고.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나는 그동안에 일어난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30년 전의 일, 아빠의 사라짐, 그리고 그가 형의 이름으로 살아온 이야기, 사위 집안이 그를 괴롭히는 이야기, 땅 문제, 그리고 사위의 다른 여자. 지연은 말없이 듣고 있었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모든 이야기가 끝났을 때 지연은 작게 물었다. 모든 게 사실이냐고. 남편에게 정말 다른 여자가 있냐고. 그리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땅을 뺏으려고 결혼을 서둘렀던 거냐고 울먹이며 물었다. 나는 대답 대신 탐정에게 받은 봉투를 건넸다. 지연은 손을 떨면서 사진들을 한 장씩 넘겼다. 마지막 장을 보고 사진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다음 날 새벽 박기태의 사고 소식을 들었다. 교통사고. 신호를 기다리던 중 뒤에서 트럭이 들이받았고 급발진이라고 했다. 나는 황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다. 응급실 복도가 차갑고 하얗게 빛났다. 중환자실에서 의사가 나왔다. 생명은 건졌지만 의식이 돌아올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온몸에 관과 선을 연결한 채 누워 있었다. 산소 마스크가 얼굴의 반 이상을 덮고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너무나 차가워서 눈물이 났다. 이건 사고가 아니라고 직감했다. 김춘식의 후회하실 거라는 말이 떠올랐다. 병실 침대 옆 서랍을 정리하던 중 간호사가 건넨 물건들이 있었다. 사고 당시 소지품, 지갑, 휴대폰, 그리고 열쇠. 열쇠에는 오피스텔 주소가 적힌 키링이 달려 있었다. 나는 그날 오후 그의 방을 다시 찾아갔다. 문을 열자 습기 먹은 냄새가 났다.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토지 문서, 은행 통장, 그리고 맨 아래 검게 그을린 상자 하나. 상자를 꺼내 열었다. 오래된 앨범이 들어 있었다. 가장자리가 타서 까맣게 변색되어 있었지만 사진들은 남아 있었다. 오려 붙인 사진들. 지연의 100일, 초등학교 입학식, 중학교 합창대회, 고등학교 졸업식. 모두 먼발치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최근에 찍은 사진들도 있었다. 흐릿하고 초점도 맞지 않았지만 지연의 모습은 선명했다. 나는 사진을 한 장씩 넘겼다. 손끝으로 가장자리를 훑었다. 종이는 오래되어 바스라질 듯 했지만 여전히 남아 있었다. 마지막 장 뒷면에 삐뚤게 적힌 글씨가 보였다. 내가 사라져야 했던 건 민경이 너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나는 그 글을 한참 바라보았다. 정말 나와 지연을 어둠에서 떼어놓기 위한 미숙한 보호였을까? 창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커튼이 흔들리면서 사진도 가볍게 들썩였다. 나는 앨범을 가슴에 안았다. 사람은 때로 최선이 아닌 선택으로 사랑을 증명하려 한다. 그의 30년이 그랬다. 분명 틀렸고 서툴렀지만 그것은 분명 사랑이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제야 빛을 보고 있었다. 우리 딸을 구한 건 그 누구도 아닌 딸의 아빠, 그였다. 그는 일주일 만에 의식을 되찾았다.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물었다. 지연이는 괜찮냐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변호사와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는 내 말에 그의 얼굴에 안도가 스쳤다.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이제 그만 미안해해도 된다고. 우리가 오히려 고맙다고. 병원 복도에서 지연을 만났다. 딸은 많이 야윈 얼굴로 서 있었다. 결혼 반지를 빼낸 손가락이 허전해 보였다. 시댁에서는 격렬하게 이혼을 반대했지만 지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변호사를 통해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남편에게 결혼 전부터 여자가 있었고 그 여자가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 증거들을 제출했다. 엄마, 들어가 봐도 돼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연은 중환자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기다렸다. 10분쯤 지나 지연이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나왔다. 뭐라고 하시던? 고맙다고요. 그리고 예쁘게 자랐다고.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딸을 끌어안았다. 한 달 뒤 그가 퇴원했다. 갈비뼈 여러 개가 부러지고 다리에 금이 갔지만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다. 나는 그를 집으로 데려가려 했지만 그가 거절했다. 지연에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다. 그 무렵 재판이 시작됐다. 신랑 측은 온갖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증거는 명확했다. 결국 혼인 무효 판결이 났다. 지연은 법적으로 다시 미혼이 됐다. 재판이 끝난 날 그가 토지 명의를 지연에게 이전했다. 지연은 한사코 거절했지만 그 또한 고집이 만만치 않았다. 이건 네 거야.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이것뿐이구나. 지연은 결국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 땅을 김춘식이 아닌 다른 부동산업자에게 팔았다. 그 돈으로 지연은 작은 카페를 차렸다. 이름은 하얀 장미. 나는 개업식 날 흰 장미 화분을 선물했다. 그해 가을, 우리는 셋이서 묘지를 찾았다. 그의 형 기영의 묘였다. 아니, 박기태 명의로 묻힌 박기영의 묘. 몇 년 동안 와보지 못했던 묘비는 이끼가 끼어 있었다. 그가 무릎을 꿇고 묘비를 닦았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형, 이제 편히 쉬어도 돼. 내가 이제 제대로 살게.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흰 장미 한 송이를 묘비 앞에 놓았다. 지연도 조용히 절을 했다. 바람이 불었고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흩날렸다. 돌아오는 길 그가 말했다. 나 이제 본명으로 살까봐 신분 회복 신청하려고. 좋아. 그래야지. 지연이 뒤에서 그의 팔짱을 꼈다. 아빠, 제 카페 자주 오실 거죠? 그가 환하게 웃었다. 저녁 뭐 먹을까요? 지연이 물었다. 된장찌개. 그가 대답했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된장찌개. 평범하고 소박한 식사.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전부였다. 그리고 그는 진짜 이름을 되찾았다. 박기태. 그는 더 이상 형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지연의 아버지였고 나의 옛 연인이었고 남편이었다. 봄이 오면 지연의 카페에 장미가 필 것이다. 하얀 장미.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인생은 때로 엉망이 되고 무너지고 다시 시작된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우리를 만든다. 차 안에 잔잔한 음악이 흘렀다. 지연이 콧노래를 불렀다. 그가 박자를 맞춰 손가락으로 핸들을 두드렸다. 나는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우리는 괜찮을 것이다. 천천히 조금씩 함께